네, 채택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인플레이션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시장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다가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금리도 낮아지게 돼서 뭐 통화량이 많이 풀린다던가 그런 요인들을 통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저희가 김밥 한 줄이 옛날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 2, 3,000원. 누구나 막 좀 비싸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물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화폐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진 현상,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경제가 좀 성장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뭐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를 하려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각국 중앙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또는 이제 테이퍼링 등을 단행을 해서 그 물가를 좀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같은 게 사실은 주식시장에 안 좋다는 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식시장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유동성 때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 제로금리나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된 건데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딱 된다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B2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한다던가 영끌이란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차익 실현 또는 이제 대출 상환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 다시 빚을 갚는다 라는 것도 있을 거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서 캐파 투자를 한다던가 발전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투자를 좀 미루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비 기업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한 B2나 영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한다던가 또는 차익 실현, 대출 상환 등을 통해서 이와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을 통해서 좀 투자를 하셨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망설이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11월 정도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8월 전엔 0.5%에서 지금은 0.75% 그리고 11월에 만약 금리 인상이 된다면 1%까지 3개월 만에 금리가 0.5%에서 1%까지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작용을 해가지고 안전 자산인 뭐 예적금이나 또는 뭐 금 같은 실물 자산 쪽에 투자 자산이 쏠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기에 직면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시장 포기해야 되는가? 투자 그만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 상승기와 인플레이션기에 주가가 반드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유가 상승이었어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유가, 원유 사면 돈을 드립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코로나 시작할 때 당시에만 해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퍼지면서 수요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원유 생산을 많이 했는데 원유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였나요? 뭐 그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었어요. 다행히 이제 백신 보급이나 경제 활성화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14년에 80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지금 다시 80달러를 찍었고 지금 100달러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배럴당 100달러 사실은 막 작년 대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상승을 하게 된 건데 배럴당 100달러가 근데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무디스나 국제 에너지 협회 그쪽에서도 보면은 이런 석유 수요가 계속될 거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심하게는 2026년까지 석유 수요가 꺾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건데 유가가 상승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 유가 상승분을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좀 전가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인플레이션과 주가를 하락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건이 필요하지 않던 게 갑자기 엄청나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항구나 아니면 이런 건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지금 물건들은 쌓이고 있고 배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건이 먼저 필요하니까 웃돈을 더 주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운임이 상승하게 되고, 해안 운임이나 아니면 항공 운임 같은 게 지금 작년 대비 가 6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페노선이나 대한해운 같은 이런 항공 해운주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사진인데,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게 다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적은데 배가 넘치게 있고, 이거는 갈 수 없고, 대기 물량은 엄청 많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해요. 실제로 신조어 중에 컨테이너 갯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컨테이너랑 아마겟돈 합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컨테이너가 엄청 쌓여가지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 이게 컨테이너 갯돈이거든요. 이러한 물류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임은 오르게 되고, 물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계속 시키고 싶고, 이러한 지금 뭐랄까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였나요? 미국의 LA항이랑 롱비치항을 24시간 풀 가동시키겠다, 90일 동안.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LA랑 롱비치항이 미국 전체 물량의 40%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풀 가동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물류 적체와 이 동맥경화 같은 걸 좀 해소를 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추세인데, 예상대로 되면 참 다행인데 좀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공급 부족이에요. 주택 공급 부족. 이게 뭐냐면은 사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데 주택이 없대. 그래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지금 평균 재고율이 2개월인가? 집 만들고 나면 2개월 만에 집이 다 나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20%나 올라서 10억짜리면 12억 1년 만에 그거밖에 안 올라가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미국 기준은 30년 만에 거의 최대 상승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비싸지게 되고, 임대료가 비싸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 뿐만 아니라 뭐 기타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물가를 상승시키는,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금리만 올리는 건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물가는 상승을 할 거고 금리도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ETF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특히 해외 3개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ETF예요. 티커는 INFL, 그쵸? 인플레이션인데,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딱 봐도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ETF. 티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나 소비재 또는 금융 쪽을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퍼시픽랜드를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얘는 이러한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무난하게 상승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여길 볼 게 아니라 이 9월 말 10월 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그동안 그 많이 오르던 주가들이 이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대처하기 위해서 좀 적합한 ETF가 아닌가라고 한번 주워 왔고요. 다음은 리츠입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보다 리츠 가격 상승률이나 배당 성장률이 더 높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들고 올 수 있을 만한 리츠이고요. 티커로는 VNQ예요. 얘는 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추종하는 ETF이기도 하거든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이 친구는 주목할 게 종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리츠가 좋다는 얘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일반 리츠가 좋은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물류 센터 두 가지 리츠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나 물류, 아마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알 건데,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리츠가 좀 각광받고 있거든요. 여기 담고 있는 종목 보시면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리츠인 아메리칸 타워가 있고, 뭐 아마존과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라고 얘기되는 플로지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미래 섹터 성장성까지 담을 수 있는 리츠, 그래서 VNQ 제가 담아봤습니다.
이것까지가 저희의 인플레이션 수혜고요. 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를 들고 와봤습니다. 티커는 XLF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금융권 지수를 좀 추종하고 있는 ETF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상승기, 그러니까 다 아시는 그 전통적인 금융 기업들이 있잖아요. 가령 은행,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투자업종까지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굉장히 무난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만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기업들과 유사하게 무난하게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을 타겟팅을 한다기보다는 실적도 놓고 봤을 때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론을 내볼게요. 물론 주가가 무난하게 계속 상승하면 좋고, 뭐 인플레이션이니 금리 인상이니 이러한 커다란 이슈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 또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단 벌어지겠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을 ETF, 그리고 금리 상승기의 수혜를 입을 ETF, 이런 정도를 챙겨서 저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역할 정도로 투자를 하시면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이나 나는 이게 좀 이상했다, 좋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